네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알아? 시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선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질문,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던 그 물음에 지금 시어머니가 입을 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형사였던 남편은 왜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을까요? 왜 시어머니는 갑자기 며느리와 손녀들을 집에서 내쫓았을까요? 그리고 왜 선아는 전 재산을 털어 외딴 비닐하우스에 숨어 살아야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년 전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김선아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32살 두 딸의 엄마였죠. 7살 민지와 2살배기 민정이를 키우며 형사인 남편과 함께 평범하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때로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선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힘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았으니까요. 아빠 언제 와? 민지가 저녁마다 물었고 선아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나쁜 사람 잡고 오시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영웅이라고 믿었고 선아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남편은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수사 중이라 연락이 어렵습니다.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아는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던 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선아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김선아 씨, 남편분이 순직하셨습니다. 순직. 그 단어가 선아의 머릿속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민지가 엄마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아빠 어디 있어? 선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몇 가지 서류를 건네며 장례 절차에 대해 설명했지만 선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지난밤 새벽에 나가면서 했던 말, 금방 올게라던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며칠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선아는 울 틈도 없이 두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민지는 아빠가 왜 안 오는지 계속 물었고 선아는 그때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7살 아이가 그 말을 온전히 이해했을 리 없었지만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며느리를 보기 힘들 수도 있다고 선아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두려움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아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피했고 아이들이 다가가면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머니,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선아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이 왜 죽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마저 자신을 피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선아를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 앞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라. 선아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얼마간의 돈이 들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선아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아이들 데리고 나가. 선아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나가라니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며느리와 손녀들을 내쫓겠다는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선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꽉 쥔 두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묻지 마. 그냥 가.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아는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말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선아 쪽으로 밀어냈고 그것이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제발요, 어머니. 민지랑 민정이는 어떡해요? 아이들 할머니잖아요. 선아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차갑게 울렸고 선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왜 죽었는지, 시어머니는 왜 자신을 내쫓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옷 몇 벌과 기저귀, 그리고 시어머니가 준 봉투가 전부였습니다. 민지는 엄마가 짐을 싸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고 2살배기 민정이는 상황을 모른 채 엄마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아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잠깐 다른 데 가서 살 거야. 걱정 마. 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선아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에 연을 끊었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선아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시어머니는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볼을 스쳤고 민정이가 추운지 칭얼거렸습니다. 선아는 아이를 꼭 안은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두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선아는 며칠 동안 갈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동산을 돌아다녔고 밤에는 저렴한 모텔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방 한 칸을 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보증금을 내고 나면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었고 월세를 내기에는 수입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모텔비만 해도 하루가 다르게 돈이 빠져나갔고
이대로 가다간 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더 싼 데는 없을까요? 정말 아무 데나 괜찮아요. 부동산 사장님에게 사정하듯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 돈으로는 서울에서 구하기 힘들어요. 외곽으로 나가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서울을 벗어나야 한다는 걸 선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고도 없는 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동산에서 이상한 매물을 소개받았습니다. 경기도 외곽 산 아래 외진 곳에 있는 오래된 비닐하우스였습니다. 원래는 농사용으로 쓰던 곳인데 주인이 사정이 생겨 급하게 내놓은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데예요? 선아가 의아해하며 물었고 부동산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예전에 주인이 거기서 지내긴 했다는데 솔직히 권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외지고 시설도 낡았거든요. 하지만 가격을 듣는 순간 선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딱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선아는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비닐하우스를 보러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시 한참을 걸어 들어간 끝에 비닐하우스가 나타났습니다. 첫눈에 봐도 낡고 허름했습니다. 녹슨 철골 위에 누렇게 변색된 비닐이 덮여 있었고 군데군데 찢어진 부분은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가장 가까운 민가도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아는 한동안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아? 민지가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물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고 선아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품에 안긴 민정이가 낯선 풍경이 무서운지 엄마 옷을 움켜쥐었습니다. 선아는 아이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 갈라져 있었고 한쪽 구석에 녹슨 싱크대와 낡은 가스레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는 들어왔지만 온수는 나오지 않았고 화장실은 밖에 따로 있었습니다. 선아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모텔에서 며칠만 더 버티면 돈이 바닥날 것이고 그러면 정말 거리에 나앉아야 했습니다. 최소한 이곳은 비바람을 막을 수 있었고 아이들이 누울 자리는 있었습니다. 여기 살게요. 선아가 부동산 사장님에게 말했고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아이들도 있는데 너무 열악하지 않을까요?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라도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손이 떨렸지만 선아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돈을 전부 건네고 나니 수중에 남은 건 몇만 원뿐이었습니다. 그걸로 아이들 먹일 것과 이불 몇 장을 사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아는 아이들과 함께 비닐하우스에서 첫밤을 보냈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산 얇은 이불을 바닥에 깔고 세 식구가 나란히 누웠습니다. 해가 지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비닐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선아는 아이들을 양쪽에 끼고 이불을 꼭 덮어주었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추워.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아는 아이를 더 꼭 안으며 괜찮다고 금방 따뜻해질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선아 자신도 추위에 몸이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이는 다행히 엄마 품에 파고들어 잠이 들었지만 민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어둠 속에서 반짝거렸고 선아는 그 눈빛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지야, 무서워? 선아가 물었고 민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옷을 꼭 움켜쥔 작은 손이 아이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 걱정 마.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비닐이 펄럭이는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정체 모를 동물의 울음소리까지. 도시에서만 살았던 선아에게는 모든 소리가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고 한참이 지나서야 위험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선아는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닐 너머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쳤고 찢어진 틈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고생을 시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선아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아이들이 불안해할까봐 이를 악물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선아는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민정이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닐을 투과해 들어오고 있었고 밤사이 그렇게 무섭던 공간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선아는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어젯밤 사둔 빵과 우유로 간단히 아침을 먹였습니다. 민지가 빵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 선아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분간은. 엄마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데로 갈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선아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고. 비닐하우스 밖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척박하고 외진 곳이었지만 여기가 지금은 세 식구의 유일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선아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뱉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선아는 낮에는 근처 마을에 나가 일거리를 찾았고 밤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겨우 잠을 청했습니다. 다행히 마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며 푼푼히 돈을 모았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이들 먹을 것과 생필품을 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민지는 어린 나이에도 동생을 잘 돌봐주었고 선아는 그런 첫째 딸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아는 일을 마치고 비닐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산 아래 외진 길에는 인적이 없었습니다. 발밑을 보며 걷던 선아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길가 풀숲에 검은색 가죽 지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아는 걸음을 멈추고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지갑이었고 안에는 현금과 카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내일 아이들 먹일 것도 빠듯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의 것을 가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형사였던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게 가장 어렵지만 가장 옳은 길이라고. 선아는 지갑을 들고 근처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여기 길에서 주웠어요. 주인 찾아주세요. 파출소 경찰에게 지갑을 건네며 선아가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갑을 받아들고 안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증이 있네요. 연락해 볼게요.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선아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파출소를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를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착한 일 했으니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비닐하우스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아가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파출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갑 주인 측에서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만나자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아는 별 생각 없이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착한 일 했으니 감사 인사 정도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깔끔한 정장 차림에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지갑 주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비서나 측근처럼 보였죠. 남자는 선아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갑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선아는 아니라고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하나 내밀며 사례금이라고 했습니다. 선아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돈이 필요하긴 했지만 지갑 주워준 대가로 돈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한 거예요. 남자는 잠시 선아를 바라보더니 봉투를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탐색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갑 안에 다른 건 없었나요? 선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른 거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요? 현금이랑 카드 있었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혹시 종이 같은 거나 작은 물건 같은 건 없었어요? 지갑 안에 끼워져 있던 거요. 선아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너무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못 봤어요. 지갑 열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바로 여기 가져왔어요. 남자는 선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선아는 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인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작은 카드 같은 거, 지갑 주머니에 끼워져 있던 거 못 보셨어요? 같은 질문을 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대체 뭘 찾는 건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요. 정말 없었어요. 저는 그냥 지갑만 주었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 안 했어요. 선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한동안 선아를 바라보다가 이내 표정을 풀었습니다.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죄송해요. 괜히 이상한 질문해서 지갑에 중요한 게 있어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선아는 애써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지갑을 어디서 주우셨어요? 선아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비닐하우스 근처라고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이 남자에게 자신이 사는 곳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위험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냥 마을 쪽길에서 주웠어요.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아는 둘러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파출소를 나갔습니다.
선아는 남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나 있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와 비닐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선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갑 안에 대체 뭐가 있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집요하게 물었던 걸까요? 선아는 고개를 흔들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돌아온 선아는 한동안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남자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엄마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선아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 괜찮아.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래.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동생을 데리고 한쪽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비닐하우스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괜한 걱정이라고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되뇌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아이들을 재운 뒤 선아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선아는 비닐하우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지갑을 주었던 그 장소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남자가 그렇게 집요하게 뭔가를 찾았다면 혹시 지갑 근처에 뭔가 떨어져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지갑을 주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풀숲을 헤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시 괜한 걱정이었나 싶어 돌아가려는데 손전등 불빛에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풀 사이에 작은 종이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몸을 숙여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접혀 있는 작은 쪽지였습니다. 펼쳐보니 손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 안에 무언가 작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처럼 보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선아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SD카드였습니다. 카메라나 컴퓨터에 쓰는 그 작은 저장 장치요. 선아는 쪽지에 적힌 글을 읽었습니다. 글씨가 급하게 휘갈겨 쓴 것처럼 삐뚤빼뚤했고 문장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찾으면 절대 들키지 마라. 이 안에 모든 게 있다. 반드시 태영에게. 거기서 문장이 끊겨 있었습니다. 태영이 누구인지 모든 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남자가 집요하게 찾던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갑 안에 있던 게 아니라 지갑 근처에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선아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선아는 쪽지와 SD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서둘러 비닐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확인한 뒤 선아는 쪽지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불안했습니다. 이건 분명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숨기려다 떨어뜨린 것 같았고 그걸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아까 그 남자처럼요. 어떡하지? 선아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에 가져다 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남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아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쪽지와 SD카드를 어디에 숨겨야 할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일단 비닐하우스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상자 밑에 숨겨두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선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사였던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선아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어린 딸들 뿐이었고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건 선아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아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챙기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종일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비닐하우스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이 났고 혹시 누가 찾아오진 않았을지 걱정됐습니다. 일을 마치고 불이 나게 돌아왔을 때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했습니다. 민지가 동생을 데리고 비닐하우스 앞에서 놀고 있었고 민정이는 흙바닥에 앉아 나뭇가지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달려와 선아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선아는 아이를 꼭 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비닐하우스 바깥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외진 곳에 차가 올 일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을 뒤로 숨기며 조심스럽게 비닐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비닐하우스 앞에 서 있었고 차 안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누군가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찾는 게 뭔지 선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쪽지와 SD카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고 민정이는 상황을 모른 채 칭얼거리려 했습니다. 선아는 민정이를 품에 꼭 안아 소리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비닐하우스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누군가 비닐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 달라고,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비닐을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고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비닐하우스 주변을 돌았습니다. 선아는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엄마의 옷을 꽉 움켜쥐었고 민정이는 엄마 품에서 미세하게 몸을 뒤틀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하는 소리. 선아는 한참이 지나서야 내쉬지 못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다고, 다 지나갔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선아 자신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왔다가 그냥 돌아갔는지 알 수 없었고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선아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에도 창밖을 지켜보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긴장이 조금 풀렸고 선아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당장 쪽지와 SD카드를 경찰에 가져다 주자. 이건 자신이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선아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일하러 가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나서려는데 어젯밤 봤던 그 검은색 승용차가 멀리 길가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비닐하우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은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아는 일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비닐하우스 안에 숨어 아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민지가 왜 밖에 안 나가냐고 물었지만 선아는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7살짜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선아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도망쳐야 한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과 아이들 물건, 그리고 쪽지와 SD카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지에게 외투를 입히고 민정이를 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2대였습니다. 선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비닐 틈 사이로 밖을 보니 2대의 차가 비닐하우스 앞에 멈춰 서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서너 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도망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가방에서 쪽지와 SD카드를 꺼내 민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2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 말 잘 들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알았지? 민지는 겁에 질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아는 쪽지와 SD카드를 민지의 작은 주머니에 넣어주며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해. 엄마가 꼭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동생 잘 지키고 있어.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어디가? 나도 같이 갈래. 선아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 금방 올게. 민지가 언니니까 동생 잘 지켜줘야 해. 할 수 있지? 민지는 울먹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아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품에서 민정이를 내려놓고 2 아이를 비닐하우스 안쪽 구석에 숨겼습니다. 낡은 이불을 덮어주며 조용히 있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닐하우스 입구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선아는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파출소에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선아를 훑어보았습니다. 김선아 씨 맞죠? 할 얘기가 있어서요. 선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남자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지갑 주우셨을 때 다른 거 없었냐고 물어봤죠? 그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야 했는데. 선아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갑만 주었다니까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남자들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2 명이 다가와 선아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선아가 발버둥 치려는 순간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안에 애들 있죠? 선아는 그 말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아이들만은 안전해야 했습니다. 저항하면 그들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선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애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갈게요.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아는 끌려가면서 비닐하우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비닐 틈 사이로 민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숨어 있어. 차에 태워지는 순간까지 선아는 비닐하우스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발 아이들이 무사하기를, 민지가 쪽지와 SD카드를 잘 숨기고 있기를 빌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비닐하우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 생각에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민지가 동생을 꼭 안은 채 이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작은 쪽지와 SD카드를 손으로 꽉 쥐면서요. 엄마가 꼭 돌아올 거라고, 그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아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비닐하우스 안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선아가 끌려간 뒤 비닐하우스 안은 적막했습니다. 민지는 이불 속에서 동생을 꼭 안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두 살배기 민정이는 상황을 모른 채 칭얼거렸고 민지는 동생의 입을 손으로 살짝 막으며 쉿 하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민지는 조심스럽게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어두웠고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금방 온다고 했습니다. 금방 온다고 했으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민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커졌고 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민정이가 배고프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가 사둔 과자를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과자 봉지를 찾아 동생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민정이는 과자를 먹으며 조금 진정됐고 민지는 동생 옆에 앉아 비닐하우스 입구를 지켜보았습니다. 엄마가 돌아오면 바로 알아챌 수 있도록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비닐이 펄럭거리는 소리가 났고 민지는 그 소리에 움찔움찔 놀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엄마가 언니니까 동생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주머니 안에 있는 쪽지와 SD카드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이걸 지키면 엄마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배가 고픈지 계속 칭얼거렸고 과자는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엄마가 숨겨둔 비상금이 어디 있는지 몰랐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비닐하우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지는 화들짝 놀라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또 그 나쁜 사람들이 온 걸까요?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입구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비닐을 걷었습니다. 누구 있어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들과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민지는 이불 속에 숨은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애기 우는 소리 들었는데 괜찮아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이불 틈 사이로 살짝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조금 자라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가 비닐하우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 숨어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천천히 웅크리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나쁜 사람 아니야. 민지는 여전히 경계하며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남자는 더 가까이 오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혼자야? 민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어젯밤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갔다고 아저씨들이 엄마 팔을 잡고 차에 태웠다고요.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이들이 밥을 먹었는지 물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저었고 민정이는 배고프다고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잠깐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비닐하우스를 나갔습니다. 민지는 불안했습니다. 이 아저씨를 믿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고 동생은 계속 울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삼각김밥과 우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과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봉지를 민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먹어.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민지는 봉지를 받아들어 동생에게 먼저 우유를 먹였습니다. 자신도 삼각김밥을 먹기 시작했고 남자는 비닐하우스 입구에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고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지가 밥을 다 먹고 나자 남자가 이름을 물었고 민지는 조심스럽게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은 태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민지는 아저씨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눈가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어딘가 지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은 비닐하우스 밖을 바라보며 엄마를 찾아주겠다고 그때까지 자신이 옆에 있을 테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안심이 됐습니다. 태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닐하우스 입구를 지키듯 앉아 밤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태성은 며칠 동안 비닐하우스 근처에 머물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낮에는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밤에는 비닐하우스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옆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성이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끌려가기 전에 혹시 무슨 말을 했는지, 뭔가 남긴 게 있는지요. 민지는 움찔했습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쪽지와 SD카드가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태성은 민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민정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민지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보았습니다. 엄마가 왜 이걸 지키라고 했는지
이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글씨를 읽으려고 했지만 어려운 글자가 많아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태성이 비닐하우스 입구에 서서 민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손에 쥔 쪽지를 본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지는 황급히 쪽지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성은 민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것입니다. 민지는 겁에 질린 눈으로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들킨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다가와 민지 앞에 웅크렸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아저씨한테 보여줄 수 있어? 민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엄마가 안 된다고 했다고,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빼앗으려 하지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의 머릿속에는 엄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엄마가 끌려가면서까지 지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작은 손으로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이걸 지키면 엄마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놓으면 안 됐습니다. 태성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사라졌다고요. 누군가 형을 해치려 했고 형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태성은 형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중이었고 우연히 이 비닐하우스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태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아저씨도 가족을 찾고 있는 거구나. 엄마를 잃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성은 민지에게 억지로 빼앗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어야 엄마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쁜 사람들이 찾는 게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지키라고 했는데 이걸 주면 엄마를 구할 수 있다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지의 머릿속에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괜찮다고 숨어 있으라고 말하던 엄마. 차에 태워지면서 입모양으로 괜찮아 라고 하던 엄마. 그 모습을 떠올리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태성은 우는 민지를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촉하지 않았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민지가 흐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주면 정말 엄마 찾을 수 있어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다고 반드시 엄마를 찾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쪽지와 SD카드를 꺼냈습니다. 작은 손에 꽉 쥐어져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지키라고 한 것, 며칠 동안 한시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쪽지와 SD카드를 태성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지의 눈을 바라보며 고맙다고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보여주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태성은 쪽지를 펼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글씨를 읽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쪽지에 적힌 이름 태영. 그건 바로 태성이 찾고 있던 형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과
SD카드가 형의 행방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태성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태성은 쪽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반드시 태영에게라는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태영, 그건 분명 자신의 첫째 형 이름이었습니다. 이 쪽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왜 형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SD카드 안에 형과 관련된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선호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1년 전이었죠. 그때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첫째인 태영에게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유언장에는 회사 경영권과 별도로 태영에게만 전해질 것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태영, 둘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문제는 둘째 형 태민이었습니다. 태민은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회사 지분을 더 가져가려 했고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태영이 있는 한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부분의 지분을 태영에게 남겼고 태민의 지분만으로는 회사를 장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민은 다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6개월 전 태영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고 태민은 형이 스스로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믿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버리고 도망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형을 해친 것이 분명했고 태성은 그 배후에 태민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태성은 혼자 형을 찾아다녔습니다. 경찰도 회사 사람들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민의 손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찾았지만 형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외진 곳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SD카드를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태영에게 남긴 것, 그게 도대체 뭘까요? 태민이 그토록 찾는 것, 형을 사라지게 하면서까지 손에 넣으려 한 것. 태성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돈, 회사 밖에 숨겨둔 비자금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 돈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고 유언장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선가 정보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자금을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성은 쪽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SD카드 안에 비자금의 위치가 담겨 있는 걸까요? 아니면 비자금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는 걸까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불가능했습니다. SD카드를 읽을 수 있는 장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쪽지와 SD카드가 왜 이 외진 곳에 떨어져 있었을까요? 누가 떨어뜨린 것일까요? 태성은 민지가 말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지갑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와서 엄마를 데려갔다고요. 지갑의 주인이 이 쪽지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태성은 머릿속으로 퍼즐을 맞춰보았습니다. 지갑을 주운 여자 김선아. 그녀가 납치된 이유는 분명 이 SD카드 때문이었습니다. 태민의 부하들이 SD카드를 찾으러 온 것이고 선아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데려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SD카드는 선아가 아닌
민지에게 있었습니다. 선아는 끌려가면서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은 것이었죠. 태성은 선아라는 여자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필 이 외진 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만 데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는지, 왜 여기서 살게 됐는지요? 민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할머니가 나가라고 해서 여기 왔다고요. 태성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쫓겨나서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던 여자. 그런 여자가 우연히 지갑을 주었다가 이 일에 휘말린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 태민의 욕심 때문에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태민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형을 사라지게 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까지 끌어들인 형. 같은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선아를 구해야 했고 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이 SD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태성은 결심했습니다. 태민을 직접 찾아가기로요. SD카드를 미끼로 협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태민이 원하는 건 결국 이것이니까요. 이걸 주는 대신 선아를 풀어달라고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태민이 순순히 응할 리 없었고 오히려 태성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아를 구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태성은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선아를 데려오겠다고 태성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태성은 아이들을 안전한 곳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사는 한 할머니에게 부탁했죠. 사정을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급한 일이 있으니 며칠만 아이들을 봐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민지와 민정이를 보더니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불쌍한 것들, 이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태성의 옷자락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엄마를 찾아올 수 있는 거냐고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할머니를 따라 들어갔지만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태성은 아이의 시선을 끝까지 받으며 돌아섰습니다. 반드시 엄마를 데려와야 했습니다. 태성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태민이 있는 곳으로요. 선호그룹 본사 건물은 서울 중심가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됐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고 최상층에 있는 태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태민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여유로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막내가 여긴 웬일이야? 요즘 연락도 안 하더니. 태성은 대답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SD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태민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짧은 순간을 태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SD카드를 들어보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형이 찾던 거야. 태민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성은 단도직입적으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납치한 여자를 풀어주면 이걸 넘기겠다고요. 태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모르는 척했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이 사라진 것도 그 여자를 납치한 것도
전부 태민이 한 짓이라는 거리요. 태민은 한동안 태성을 노려보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SD카드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하더라고. 태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아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라고, 괜한 사람을 잡아둔 거라고 태성이 말했습니다. 태민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건 그쪽 사정이고 중요한 건 거래가 성립되느냐는 거라며 되물었습니다. 여자를 풀어줘. 그러면 이걸 넘긴다. 대신 그 사람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 태성이 조건을 다시 말했습니다. 태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해볼 건 없는 거래였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는 쓸모가 없었고 SD카드만 손에 넣으면 됐으니까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풀어주겠다고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야 한다고, 여자가 풀려나는 걸 직접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태민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더니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연락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태민의 부하들이 선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아의 얼굴은 창백했고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게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선아는 낯선 사무실에 들어서며 두리번거리다가 태성을 발견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던 그 남자였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건지 선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성은 선아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고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성은 나중에 다 설명해 주겠다며 지금은 일단 아이들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이라는 말에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지와 민정이가 무사한지 납치되어 있는 동안 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태성은 SD카드를 태민에게 던졌습니다. 태민은 능숙하게 그것을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경고했습니다. 이걸로 끝이라고, 다시는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태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SD카드를 바라보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태성은 선아를 데리고 건물을 나와 차를 타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납치되어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SD카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자신이 모든 걸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버텼던 것입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민지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를 발견한 아이는 그대로 달려와 선아의 품에 안겼습니다. 선아는 주저앉아 민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겨있던 민정이도 엄마를 보더니 두 팔을 뻗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선아는 두 딸을 양팔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아이들을 안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형을 저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아와 아이들이 제외한 뒤 태성은 새 식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언제 마음을 바꿔 다시 사람을 보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성은 자신이 머물던 작은 원룸에 선아와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고 따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고 아이들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고 민정이는 낯선 환경에도 금세 적응했습니다. 태성은 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새 식구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선아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왜 도와주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선아가 태성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냐고,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거냐고요. 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선호그룹 회장의 막내 아들이라고 사라진 첫째 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호그룹이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의 아들이 왜 자신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성은 선아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왜 돌아가셨는지요. 선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남편 얘기를 꺼내는 것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형사였어요. 1년 전에 순직했어요. 선아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형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태성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 돌아가셨는지 아느냐고요.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왜 죽었는지, 무슨 일을 하다 그렇게 됐는지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성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해주겠다고, 듣기 힘들 수 있지만 알아야 할 것 같다고요. 선아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 드디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 진실이 무엇일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자신은 둘째 형 태민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다고요. 태민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증거를 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 만난 사람이 바로 선아의 남편이었습니다. 선아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태성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니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태성은 말을 이었습니다. 선아의 남편은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태민의 비리뿐 아니라 더 큰 비밀까지 파헤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큰 비밀이요?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첫째 형 태영에게 남긴 것이 있었다고, 그게 무엇인지 태민이 알아냈고 그걸 빼앗으려 했다고요. 선아의 남편은 그 과정에서 태민의 범죄 증거를 잡았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성의 다음 말에 선아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의 남편은 원래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 죽음은 첫째 형 태영을 대신한 것이었다고요. 태민은 태영을 없애려 했습니다. 형이 사라지면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고 그날 밤 태영은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선아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태영을 보호하다가 대신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왜 죽었는지 1년 동안 알지 못했던 그 이유가 이제야 밝혀진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키다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아이들을 두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죽은 거예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 때문에 선아의 남편이 위험한 일에 뛰어든 거라고요. 자신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선아의 남편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태성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아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건 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그 위험 속으로 이끈 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성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선아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왔는지 시어머니는 초췌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아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아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선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자신을 쫓아낸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 쫓아냈는지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던 그 사람. 선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마를 대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요. 선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당부했다고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와 아이들을 숨겨달라고, 위험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으니 잠시 피해 있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두려움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들을 지켜주는 대신 오히려 내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라도 안전할 거라고 그렇게 비겁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무서웠어. 나도 죽을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너희를. 시어머니의 말이 흐느낌에 끊겼습니다. 선아는 가만히 서서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동안 품어왔던 원망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엎드려 우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 두려움에 떨며 잘못된 선택을 한 나약한 사람. 선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지가 잠에서 깨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할머니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아는 민지에게 괜찮다고 다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움직이지 않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자신과 엄마를 내쫓았던 할머니. 그런데 지금은 바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를 느낀 듯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어깨를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두려움에 잘못된 선택을 한 나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선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선아의 손을 붙잡고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마주 앉아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 두려움과 죄책감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운 뒤 시어머니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게 접힌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태성에게 내밀었습니다. 태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성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맡긴 것이라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박태성이라는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고 이제야 전해준다고요.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아의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것이라니요. 쪽지를 펼쳐보니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 하나와 함께요.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 있는 요양병원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영 씨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숨겨두었습니다. 태성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찾아 헤맸던 형이 이 쪽지 속 주소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아의 남편이 형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곳에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려 쪽지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아도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태영을 숨겨두었다는 것, 죽기 전에 그 사람을 지키려 했다는 것, 남편은 끝까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다른 사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아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원망스러우면서도 그리웠습니다. 태성은 그날 밤 바로 출발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밤새 달려 새벽녘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은 산 아래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주변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누군가를 숨기기에 적합했습니다. 선아의 남편이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태영이라는 환자가 있느냐고요. 간호사는 잠시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1호실이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태성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1년 만에 형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형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301호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형이 어떤 상태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태성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침대 하나가 있었고 그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야윈 몸. 하지만 분명 형이었습니다. 1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틀림없이 첫째 형 태영이었습니다. 형? 태성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태성을 바라보다가 점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태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성아. 형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히 태성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성은 형의 침대 옆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형이 살아있었습니다. 태성은 형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태영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태성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형제는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태영은 이곳에 숨어 있었고 태성은 형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제야 그 긴 시간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태민의 눈을 피해 숨어 있어야 했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이 살아있으면 됐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태영은 천천히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1년 전 태민이 보낸 사람들에게 습격당했다고요. 죽을 뻔했지만 한 형사가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형사는 태영을 이곳에 숨겨주고 태민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요. 그리고 그 형사는 태영 대신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태성은 그 형사가 선아의 남편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태영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 사람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 태영은 고개를 숙이며 괴로워했습니다. 태성은 형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민이 SD카드를 손에 넣었다는 것, 그 안에 아버지의 비자금 정보가 있다는 것, 태민이 그 돈으로 회사 주식을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되려 한다는 것을요. 태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 태영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회사를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 쓰라고 하셨다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좋은 곳에 쓰라고 당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태민은 그 뜻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쓰려 한 것이었습니다. 태영은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태민을 멈춰야 한다고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는 함께 서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태민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요. 몇 달 뒤 선호그룹 본사에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태민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SD카드에 있던 정보로 아버지의 비자금을 찾아냈고 그 돈으로 회사 주식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최대 주주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회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회의장에는 이사진과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민은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의장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은 문 쪽을 바라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태영이었습니다. 1년 전에 사라졌던, 죽은 줄 알았던 첫째 형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태영은 천천히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태성이 따랐습니다. 태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형? 어떻게?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영은 대답하지 않고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의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태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태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1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왜 사라져야 했는지, 그리고 누가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를요. 회의장 안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태민은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앞으로 나와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태민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불법 주식 거래,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이 자료를 이미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할 거라고요. 태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발버둥 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태민은 체포되어 끌려나갔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저항했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태민이 끌려나간 뒤 태영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돈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평생 아껴 모은 개인 자산이었다고요. 아버지는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유언을 남기셨다고 말했습니다. 태영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돈을 장학재단과 복지시설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태성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형제는 해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악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뒤 태영은 정식으로 선호그룹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자리를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태민이 불법으로 매입한 주식은 원래대로 돌아갔고 회사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드리워졌던 어둠이 마침내 거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태영은 선아를 찾아왔습니다. 선아의 남편이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것, 그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괜찮다고 남편이 한 일이니 자신에게 갚을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태영은 선아에게 제안했습니다. 선호그룹 비서실에서 일해보지 않겠느냐고요. 급여도 좋고 아이들 돌볼 시간도 보장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아는 망설였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와 민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떨며 지내던 날들을 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선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태영은 미소 지으며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태성도 웃었습니다. 선아와 아이들이 이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시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선아에게 용서를 구한 뒤 손녀들을 돌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자주 찾아와 아이들을 봐주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할머니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정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재롱을 부렸고 시어머니는 그런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아는 아이들과 함께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년 만에 찾는 길이었습니다. 쫓겨나고 숨어 살고 납치되고 그 모든 일을 겪느라 제대로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선아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지가 옆에 나란히 앉았고 민정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선아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다고, 왜 떠났냐고 원망도 했다고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됐다고,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다고, 아이들 잘 키우겠다고,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선아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민지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안 울어. 엄마랑 동생 내가 지킬게. 7살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선아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따라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묘비 앞에 놓인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요. 선아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눈물 흘릴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 딸이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선아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비닐하우스에서 시작된 그 기막힌 사연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슬픔과 시련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한 여자와 엄마를 지키려 했던 어린 딸과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한 형사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남편을 잃고 쫓겨나 비닐하우스에서 두 딸을 키우던 선아, 그리고 엄마를 지키기 위해 작은 손으로 비밀을 품었던 민지. 힘든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마침내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